평화는 집짓기이다. 내 집을 지어보는 것,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손수 지어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꿈꾼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집짓기에 비유된다. 집을 짓기 위해 터전을 마련해야 하고, 기초를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면서 집이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 거실과 방, 부엌, 그리고 화장실을 설계도에 따라 내부 시공을 하면 집의 모습이 갖추어진다. 지붕도 만들고 집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면서 정원을 예쁘게 조성하면 내가 꿈꾸는 집이 탄생한다. 멀찍이 서서 내 집을 바라보면 행복하다. 내 집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평화는 집짓기이고 집짓기가 바로 평화이다. 평화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이다. 긴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과 평화는 인류 역사의 두 수레바퀴이다. 인류는 자신을 방어하여 생존하기 위해 사냥을 하였고, 점차 이웃 부족을 대상으로 정복 전쟁을 벌였다. 광대한 영역을 정복하면 평화가 찾아온 듯하지만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지배자의 폭정으로 인민이 살기 힘들어지면 밀란이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적의 공격으로 국토와 인민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여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운다.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긴 평화 후에 전쟁이 번갈아 왔다. 21세기는 평화의 시대가 될 것인가?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인가?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도 가지고 있다. 가공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인간이다. 인류는 서로 기싸움을 하기 위해 말폭탄은 날릴지언정 핵전쟁을 시도하는 막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멸망을 앞당길 핵전쟁은 인류의 멸망에 대한 두려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이성적 판단으로 억제되지 않을까? 향후 달이나 화성에 인간이 살게 될 시점에 인류는 지구에서 핵폭탄의 저주에 휩쓸려 갈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엄청나게 많이 기술되었고, 수천 년 전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전쟁 박물관이 있어 전쟁에 대한 역사는 잘 기록되고 보존되고 있다. 심지어 평화박물관이나 평화기념관에서도 전쟁에 대한 기록과 유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나 기록, 평화의 사상, 평화의 방략은 후세에 잘 전해지지 않아서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인류가 오랜 세월 향유한 평화는 희미한 기억 정도로 남았다. 최근에 평화학이란 학문이 생겼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국가 간 갈등과 전쟁을 다루고 있어 앞으로는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인류가 마음속 깊이 갈구하는 평화의 역사에 대한 기록과 자취를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 전수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인류는 오랜 세월 평화의 시대를 누려왔지만 전쟁을 오히려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역사라고 배웠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연구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들추어낸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을 철저하게 파괴한 전쟁 시기보다 더 오랜 세월 평화의 시대를 통하여 문명을 보존하여 왔다. 우리의 뇌리 깊이 박혀있는 전쟁에 대한 기억에 도전하기 위하여
필자는 평화를 화두로 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인간 본성에 평화의 뿌리가 있는가? 인간 의식에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가? 인간의 삶은 평화를 지향해 왔는가? 인간의 역사에 전쟁이 아닌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한 시대가 있었는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략과 원칙은 있는가? 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필자는 이 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평화에 대한 관념적인 설명은 어렵게 여겨지기에 우리의 일상사나 역사 속의 이야기를 전달하려 하였다.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어간 다양한 이야기에 더 친숙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에 평화의 지문을 남길 것이고 전쟁보다 평화를 더 지향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에 평화는 아이들의 놀이이고 빛나는 햇살이요 어른들의 협상이고 어두운 달빛이다. 평화는 봄날의 꽃구경이요 가을 단풍놀이다. 여름의 뜨거운 더위이고 겨울의 매서운 추위이기도 하다. 평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를 지은 조은상 박사는 인재개발의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인재 양성 분야에서 연구한 학자로 인재개발론, 얘야 네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하단다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근무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유네스코, ILO, 코이카, 아펙 연관된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평화에 대한 지평을 넓혔습니다. 2019년 평창올림픽 전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들은 후로 보름 동안 성지 순례를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 후 평화의 봄이 온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정년 후 평화를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평화에 대한 글을 써왔으며 틈틈이 작가의 혼을 담은 서각 작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9번째 이야기 도산 안창호. 지난 100년의 한국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포용의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꼽는다. 도산 안창호는 일제의 침략에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60평생을 구국운동에 바친 위대한 애국자이고 한국 민족을 인류의 모범이 되는 최고 민족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자아혁신과 국민의 품격 향상에 힘쓴 민중교화의 교육자이며 무실역행과 인격혁명과 대공주의의 사상으로 민족의 지표와 역사의 진로를 밝힌 탁월한 사상가이며 이상촌 건립과 사회개혁과 산업진흥과 교육건설로 100년 대계의 경륜을 보여준 훌륭한 선각자이다. 일제의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서 복잡한 해방 전국의 거대한 혼란기에 강대국의 대립과 상반되는 이데올로기,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할 국가 지도자로서 폭넓은 식견과 결단력, 그리고 화합형의 지도자로 손꼽힐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조선왕조 말기에 대동강 작은 섬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안창호는 한학을 공부하다가 서구 학문을 배우기 위해 구세학당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그때 독립신문을 접하게 되어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등이 설립한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민중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쾌재정의 연설을 통하여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힘을 갖자면 우선 국민 모두 학문을 배워 눈을 떠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위보다도 무겁고 강철보다도 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당한 후 안창호는 고향으로 돌아가 최초의 남녀 공학인 점진학교를 세워 3년간 가르쳤으며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동포들의 곤궁과 갈등을 목격하고 동포들이 서로 돕고 법을 지키는 교육 활동에 매진하여 동지들과 함께 공립협회를 만들고 공립신문을 발간하였다. 1905년 일제와의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귀국하여 독립을 위한 비밀단체인 신민회를 1907년 조직하였다. 또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한 청년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의 청년 정치단체를 참작하여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청년 학우회를 조직하여 덕육, 체육, 지육을 통하여 무실, 역행, 자강, 충실, 근면, 절제, 용감의 가치를 지닌 청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격살 후 안창호는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석방되었다. 도산과 신민회는 1910년 3월 전국 간부회의에서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일제가 의심하여 구금했던 간부들을 국외로 망명시켜 해외 지역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산은 중국 청도로 비밀리 망명을 한 후 러시아 한인 사회를 돌아보았다. 미국으로 복귀한 후 독립운동 방략을 완성하여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고 신한민보를 발행하여 국민의 총회가 해외 한인 동포들의 최고 기관임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기초훈련 단체로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는데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연고를 배제하고 팔도 대표를 창립위원으로 모집하였다. 흥사단은 북미뿐 아니라 멕시코, 쿠바, 하와이 등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광복 후에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의 여파로 외국에 망명한 독립지사들은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안창호는 초대 내무총장에 취임하였다. 통합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범할 때 하위 직급인 노동국 총판의 임무를 맡아 군사, 외교, 교육, 사법, 재정, 통일 분야의 6대 사업을 중점으로 한 독립운동 방략을 제시하였다. 임시정부가 위임 통치를 주장한 이승만계와 이를 반대한 이동휘계로 나뉘어 분열되자 1923년 135개 단체가 참석한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지만 자금난과 의견 차이로 분열되며 해체되었다. 안창호는 상대방의 이념을 존중하고 수용하여 유일 독립당을 조직하여 독립국을 세우려 노력하였으나 일제의 좌우 분열 획책과 중국에서의 국공합작의 결렬로 좌절되었다. 도사는 좌우를 품는 포용적인 사고인 대공주의를 주창하는데 이는 1920년대 말부터 표방한 철학과 사상, 경륜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공주의의 정신적 논리적 의의는 일개인은 민족에게 봉사함으로써 그의 천직을 다한다는 국가 제일, 민족지상의 인생관을 총괄한 것이다. 여기서 대공은 곧 전민족의 복지, 공공의 이익, 국가의 요청을 표시하고 그에 대하여 개체, 소화, 사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니 이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립운동가로서의 도산을 강조한 신용하 교수는 도산의 대공주의는 독립, 즉 대공이란 목표 달성의 대의를 주축으로
개인적인 사사로운 정서와 감정은 초월하여 독립이라는 대공에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하여 통일하는 주의라고 말하였다. 신용화의 주장은 도산의 다음과 같은 외침에서 지지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내세우기보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민족 해방이 먼저냐, 계급 해방이 먼저냐 하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합시다. 또한 의열투쟁이냐, 저항운동이냐 하면서 다투지 맙시다. 필요하면 의열투쟁도 해야 하고 또 3.1운동과 같은 민중저항운동도 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는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자고 호소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내세워 독립을 완성하고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의 사회제도를 확립하자고 호소했다. 도산의 대공주의는 손문희 삼민주의와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철학과 동일한 맥락을 이루면서도 더 포괄적이고 실천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다. 1937년 동우의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도산 안창호는 나라의 기둥이요 희망인 우리 젊은이들이 낙심하면 민족은 살아날 수 없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시오 라는 말씀을 남기고 3월 10일 위대한 독립운동가, 사상가, 교육자로서의 삶을 마치게 되었다. 도산 안창호는 사람들이 가진 다양성을 존중하였기에 그야말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좌와 우, 투쟁과 저항, 민족과 계급 모두를 껴안고자 노력했다. 조선시대 대우받지 못했던 평안도 출신이라는 차별을 받았지만 지역적인 차별이나 불관용에서 자유롭기 위해 흥사단을 창립할 때 팔도 대표를 뽑아 차별을 극복하고 포용이란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하였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평등하게 대우하였고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한 곳에서 체포되어 조선으로 돌아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 결국 건강 악화로 순국하게 되었다. 도산의 포용과 관용의 정신이 후세에게 전수되어 사회 각 부문, 특히 정치계에도 도산의 후계자가 많이 나와 대공주의를 채택하여 평화통일이란 대공에 많은 정당들이 대동단결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9번째 이야기, 도산 안창호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번째 이야기, 통합과 존중의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대공주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통합과 존중의 예술. 독일의 예상치 못한 통일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난제를 제시하였다. 독일은 통일에 대한 준비, 특히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시나리오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세계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면서 유럽과 소련,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독일을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 통치하여 다시는 유럽의 강자가 되지 않도록 국제 질서를 재편성하였다. 그러기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독일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방 형태, 흡수 형태 등에 대해 동독의 주민들은 주민 투표에서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 형태를 선택하였다.
그러다 보니 동서독의 통합 과정에서 서독의 사회제도와 자본주의 문화가 우위를 차지하고 동독이 가지고 있던 사회보장제도와 문화적인 장점들이 모두 무시되었다. 비록 동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독일 통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동독의 사회보장제도와 문화적인 장점들은 20여 년이 지나서야 다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 한스 모드로프는 동독 공산당의 마지막 총리로서 1973년 동독 공산당의 드레스덴 지역 서기를 역임하였다. 1989년 독일 공산당, 즉 사회주의 통일당의 당수인 에곤 크렌츠가 축출되면서 사실상 동독의 마지막 권력자로서 베를린 붕괴로부터 시작된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보았고, 통일 이후 연방의회와 유럽의회 등에서 정치 활동을 해왔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모드로프는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등과 권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한국도 통일 후 남한과 북한 사이에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공존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한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모드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함께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 점을 철저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독일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협약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일협약서 34조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분단되어 있었으나 동독은 이바지한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이 갖는 국가의 문화를 지속성 있게 발전시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으로는 무엇보다도 남쪽과 북쪽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가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상대를 진실로 존중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공동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독일의 통일을 먼 꿈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자본주의를 본받은 자본주의 제도가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 물질 위주의 가치가 최상의 기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 간의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온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들 중 극소수의 특권층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여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탈북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북한과 남한 교육의 격차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부분 비숙련 노동자로 일하게 만들고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 역시 남한에서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남북한의 통합 혹은 통일에 대한 관점은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결합할 때 경제 성장에 큰 촉매가 된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통일 비용 문제에 동조하면서 경제적인 혜택보다 비용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시장주의적인 관점이나 식민주의적 관점을 벗어나 공감이란 관점을 지녀야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감이란 거저 한쪽이 온정어린 시선으로 보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곁에서 함께할 때 공감할 수 있다. 북한 주민과의 소통이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 사회에서 겪은 경험과 한계를 고려하면서도 그들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통합하는 과정을 재설계하면 어떨까? 그리한다면 오랜 시절 단절되어 왔던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이해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남북한의 서로 이질적인 제도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0번째 이야기, 통합과 존중의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와 차별의 철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 독일의 사례처럼 남북한이 상대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1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와 차별의 철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넬슨 만델라가 수감되어 있던 감옥, 이제는 박물관으로 바뀐 곳을 보면서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남아프리카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였다. 넬슨 만델라는 신통력이 있어서 백인들의 증오와 두려움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예방하였을까? 아니면 다른 방도가 있었을까? 소수의 백인이 지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이 높은 아파르트헤이트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소수인 백인들을 위한 우대 정책은 남발했으나 대다수인 흑인들에게는 차별과 불평등한 삶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무장 조직을 설립하여 투쟁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고집하던 보타 대통령이 뇌일혈로 쓰러져 사임하자 대통령에 취임한 프레데리크 클레르크는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만델라와 동료들을 석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하였다. 1990년 2월, 넬슨 만델라는 자유의 몸이 된 후 마중 나온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외쳤다. 오늘 대다수 남아프리카인은 흑인과 백인 모두 아파르테이트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단호하고 대중적인 행동을 통해 아파르테이트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남아프리카 태생 백인들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많은 책을 읽으며 그들이 즐기는 럭비를 시청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 내 살과 뼈는 갇혀 있어도 나는 여전히 세계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전 세계를 내다보며 생각은 송골매만큼이나 자유롭습니다. 라는 편지의 글처럼 감옥은 그에게 훌륭한 학교였으며 인류 전체의 집단적인 지혜를 배우는 곳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정치 협상이 있을 때 정치 폭력과 유혈 사태는 공공연히 벌어졌다. 1993년 4월, 넬슨 만델라가 속한 ANC의 젊은 지도자인 크리스 하니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해 암살당했다. 흑인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백인 경찰과의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져
정치 협상이 무효화되고 흑백 유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았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국영방송국의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메시지를 발표하였다. 오늘 밤 저는 모든 남아프리카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흑인과 백인에게 온 마음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편견과 증오에 가득 찬 한 백인 남성이 이 나라에 와서 악랄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나라 전체를 재앙으로 빠뜨릴지 모르는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프리카노 출신인 한 백인 여성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알려 이 살인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만델라의 대국민 메시지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방송되었다. 모든 국민이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고 한이의 죽음을 애도해 주길 간절히 요청한 만델라의 당부는 대규모 유혈 사태로 마감될 뻔한 정치 상황이 해결되는 단초가 되었다. 만델라는 바람과 태양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고 내기를 하는 우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통하여 우리가 가장 단호한 사람, 가장 폭력을 신봉하는 사람도 바꿀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방법이라고 믿었다. 같은 해 5월 7일 요하네스버그의 남쪽 도시 포체프스트룸의 럭비 경기장에는 남아프리카 태생의 백인 1만 5천 명이 검고 붉은 깃발을 들고 권총과 산탄총 등으로 무장하여 백인들의 자유를 위해 모여 아프리카노 인민전선이란 조직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조직의 지도자로 선택된 콘스탄드 빌료는 단 2개월 만에 경험이 출중한 10만 명의 군인을 포함한 15만 명의 남아프리카 백인을 모집했는데 그야말로 내전 직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델라와 함께 일했던 브라함 빌료는 일란성 쌍둥이인 콘스탄드에게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들과 한자리에 앉아 서로 대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형의 제안에 동생은 수락하였다. 아프리카노 인민전선의 수장인 콘스탄드는 만델라를 만나게 되어 만델라가 만들어준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만델라는 100여 년 전 빌리언 가문이 영국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벌인 투쟁과 만델라 자신이 인종차별 정책과 싸워온 투쟁의 유사점을 콘스탄드에게 그의 고유 언어로 장군이라 부르며 이야기하면서 4개월에 걸친 비밀 회담을 이어나갔다. 서로가 대화를 이어갈수록 콘스탄드는 만델라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고 만델라 역시 전직 장군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빌리언의 설득으로 아프리카노 인민전선은 무기를 내려놓고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자신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가 군사적 행동을 취했다면 결국 남아프리카는 거대한 피바다로 변했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적과 마주 앉아 협상할 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탁자 맞은편에 있는 자가 믿을 만한 인물인지, 그가 자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하는 점이다. 만델라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다. 만델라는 수십 년간 감옥이란 학교에서 배우고 깨우친 지혜를 통하여 비폭력 운동의 원칙과 품위를 높이 올렸으며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다. 당신과 나의 충돌이 가장 극단적 형태를 띨 때도 나는 우리가 개인적 미움 없이 우리의 원칙과 이념만을 놓고 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모든 결투의 예법과 품위를 지킨 곧고 훌륭한 적과 싸웠다는 생각에 당신과 자랑스럽게 악수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1977년 교도소에서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썼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분리된 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폐기하고 민주국가를 이루게 된 것은
소수의 백인 지도자와 다수인 흑인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 사이에 포용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인과 흑인, 기독교도와 이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원주민과 이주민,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모두 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넓은 마음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화를 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분리된 발전 정책을 철폐할 때 세상에는 평화가 스며온다. 한반도의 정전협정은 남북한 주민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고 하나의 민족이 분리되어 발전하기는커녕 파멸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군사복합제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집단들과 한반도의 정치가들이 아직도 분리된 발전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타이트보다 더 심각한 민족 분단 정책을 끝내기 위한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의 주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끝내야 할 것이다. 나와 너를 분리하는 정책을 폐기하자. 접촉을 방해하는 정책을 없애자. 예전보다 빈번한 접촉을 허용하자. 서로 대화하는 장을 마련하자.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며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1번째 이야기, 넬슨 만델라와 차별의 철폐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이야기, 독일 총리 빌리 브렌트의 무릎 꿇은 사죄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한반도에서 남북을 분리하는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 12번째 이야기, 독일 총리 빌리 브렌트의 무릎 꿇은 사죄. 상처가 치유될 때 평화가 싹 틀 수 있다.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상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나마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갈등과 분쟁은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아닐까? 오랜 세월에 걸쳐 죽이고 죽는 역사를 이어왔으며 아직도 불행의 역사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분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잊어버릴만 하면 서로의 상처를 다시 후벼파면서 악화시키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유대인을 가스실에 보내 300만 명 이상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유대인들에게 독일인은 오랜 역사에 걸친 팔레스타인보다 더 철천지 왼수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유대인의 아픔을 독일인은 어떻게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을까? 1943년 독일의 나치는 폴란드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려 하였다. 유대인들이 이에 반항하며 무장 항쟁을 시도하자 한 달 만에 진압하여 유대인 1만 3천 명을 죽였다. 이 중 6천여 명은 산채로 불타 죽거나 독가스 흡입으로 죽었으며 나머지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게토 봉기 때 희생된 유대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1948년에 게토 영웅 기념비가 세워졌다. 1969년 독일 총리가 된 빌리 브란트는 이웃나라 폴란드를 방문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여러 나라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은 나치 정권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한 주변 국가들로부터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폴란드는 인구의 20%가 히틀러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독일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970년 동구권뿐 아니라 서방세계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을 용인하고 축복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겸허해져야 한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참여의 정치를 내세운 빌리 브란트 총리는 바르샤바 조약을 맺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였다. 나치 시절 학살된 유대인을 추모하는 게토 영웅 기념비 앞에서 헌화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다. 반나치 투쟁 경력을 가졌기에 그것을 내세워 독일을 변호할 수 있었을 서독 총리가 피해 국가인 폴란드에 와서 독일의 가해 행위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은 독일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평화를 사랑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독일의 이미지를 드러내었으며 도덕적인 척도를 보여준 위대한 정치가의 이미지와 카리스마 있는 겸손한 총리의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써 폴란드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다. 당시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는 나는 독일보다 독일 총리를 더 신뢰한다고 말할 정도로 빌리 브란트 총리는 위대한 정치가, 세계적인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빌리 브란트의 무릎 꿇기 행동으로 폴란드인들과 유대인들은 독일에 대한 미운 감정들을 서서히 떨쳐버리기 시작하였고 독일이 유럽의 일원으로 그리고 세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총리로 있던 1971년에는 동독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동방정책의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노벨상 위원회는 브란트가 오랫동안 적이었던 국민들 간의 화해를 위해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고 강조하였다. 브란트 역시 회고록에서 자신의 총리 재임 시절 독일 정책과 동방 정책의 종착점은 평화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동방 정책으로 동독과 서독의 교류는 활성화되었고 소련과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여 독일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도 동방 정책의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햇볕 정책을 도입하여 남북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에 큰 공헌을 하였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11월 19일은 독일 역사에서 운명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1938년 벌어진 유대인 탄압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날은 독일의 나치 돌격대와 시민들이 유대인 상점 7천여 곳, 유대인 회당 1,400개를 공격하고 파괴하여 600만 이상의 유대인을 탄압하기 시작한 날이다. 메르켈 총리는 그날 이후 벌어진 일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고 문명에 대한 파괴였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독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폴란드에 사죄를 해왔고 5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열린 헌화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의 고통과 속죄를 위한 역사적 용기, 그리고 우리가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빌리 브렌트 총리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유대인과 폴란드인, 그리고 세계인의 마음을 녹여 독일이 전범 국가를 탈피하여 유럽의 일원으로, 그리고 세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가 시행한 동방정책은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되었다. 독일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메르켈 총리와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에게도 계승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일이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리더로 발돋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게 대동아 평화란 거짓 구호로 아시아를 전쟁에 몰아넣고 수백만 명의 인명과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침탈을 한 죄에 대하여 언제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갈등 해결은 양심 있는 일본 지도자의 진정 어린 사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의 집짓기 12가지 이야기에서 12번째 이야기, 독일 총리 빌리 브렌트의 무릎 꿇은 사죄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잠시 분단과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